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담담하고 또 냉정하게 활시위를 당기지만 시상대를 내려온 우리 선수들 모습은 유쾌 그 자체였습니다. 결승전에서 10점만 쏜 이우석 선수는 그런 기적을 쓰고도 너무 몰입했는지 정작 자신은 만점을 쏜 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 파리에서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솔직히 기억이 많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와서는. 관역의 한가운데 10점을 6번 연속으로 쏘는 기적을 쓰고도 정작 이우석은 자기 점수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점을 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무아지경으로 저는 그 경기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의 팀으로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쓴 올림픽 3연패. 한없이 기뻐했던 시상식을 마치고선 서로를 향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네, 4강전에서 우진이 형이랑 붙습니다. 제가 깨부시겠습니다. 장난이에요. 올라오세요. 재밌는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전 대진대로라면 4강에서 만나게 될 김우진과 이우석. 둘 중 한 명은 결승에 서지 못하는 운명 앞에서도 유쾌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비우고 가슴은 뜨겁게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딴 메달은 모두 101개, 그중 양궁에서 나온 게 29개로 30% 정도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남녀 개인전과 혼성전에서 또 한 번의 금빛 관역을 조준합니다. 파리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어젯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1m 길이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일본도를 휘두른 건데 이 남성은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둔 이후부터 이상 행동을 보여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정문 앞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이곳에서 37살 백모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다가가 한두 마디를 건넨 뒤 곧바로 100cm의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차도 많이 왔었고 범인은 이미 집으로 도망간 상태였고 피해자 피 엄청 흘리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아파트 경비실에 구조 요청을 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에 숨어있던 백 씨를 긴급 체포하고 집안에 있던 피 묻은 일본도도 압수했습니다. 백 씨가 갖고 있던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경찰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둔 뒤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한테 해달라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하지만 정신과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본인 차에 다니는데 나오라고 하고 욕설 하고 갑자기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경찰은 백 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백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일본도에 숨진 피해자는 10살과 4살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 남성이 다툼 한 번 없이 화목했던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오열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숨진 피해자는 두 아들을 키우는 건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했고 친절했습니다. 가족들하고 다툼한 적 없었던 친구고 둘이가 너무나 잘했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살때 같은 아들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어린 두 아들은 빈소를 지키는 상주로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둘이나 간다 4살 10살. 결혼해도 힘들어 어떡하냐고. 가족을 많이 나누기는 느낌.
유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 나가는 칼에 가버리는 것도 무슨 원한도 없는 거야. 그냥 막 찔렀다는 거야.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엔 112 번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얼마나 급했으면 112를 눌렀는데 그 112가 먹히겠어? 말도 못하지. 그 피가 막 흘리고 죽을 지경인데. 피해자 아버지는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22일 만에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며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제대로 된 수습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구 대표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고 이마저도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2,100억 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사태 발생 약 3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는 동원 가능한 자금이 800억 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룹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티몬 위메프의 유동성 문제가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1조 이상의 어떤 건전성 내지 유동성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총 피해 규모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재무적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구영배 대표도 나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희 재무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큐텐 지분 38%를 다 내놓겠다고 밝힌 구 대표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선 답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때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을 당겨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태와는 관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상금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시 인수자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태가 나온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고 정산 지연 사태하고는 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금을 어디 썼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판매한 돈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다시 기회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저를 사기꾼 나쁜 놈으로 딱 일단 규정하시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지마켓 성공시키고 그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1세대 이커머스. 금융당국은 구 대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한편 회생법원은 어제 티몬과 위메프 기업 회생 신청에 따라 오늘 두 회사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사흘 뒤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큐텐그룹은 미국 쇼핑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티몬과 위메프 판매사들에게 줘야 할 돈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JTBC 취재에 응한 전직 큐텐 직원 역시 큐텐이 과거부터 정산을 미루면서 계열사 간 자금을 끌어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런 자금 흐름에는 구영배 회장이 깊게 개입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큐텐그룹에서 일한 A씨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독립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 계속 하다가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최고랑 상했구나. 과거에도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판매 대금 정산을 미루며 계열사 간 돌려막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잘 되는 국가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 돌아요. 안 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적자잖아요. 이제 회사 돈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셀러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이제 일부러 이제 지연을 시키는 거죠. 실제 A씨가 제보한 계열사 내부 자료엔 10년 전에도 일부 판매자의 정산하지 않은 채무 약 4억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도 빚이 많았어요. 그때도 빚이 많고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고. 네. A씨는 큐텐그룹의 자금 흐름에 구영배 회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거에서는 큐텐의 재무팀이 구영배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거의 움직였다. 근무 당시 직원들 간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큐텐 계열사 직원들이 출고 방식과 입고 가격 같은 세부 사항까지 큐텐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마다 재무팀이 없는 것도 큐텐이 그룹의 자금줄을 쥐고 있어서란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법인과 이제 지분 관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는 구형배의 개인 회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 팀원 위메프 관계자는 원래 있던 재무팀이 큐텐으로 옮겨가면서 큐텐 재무팀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기온과 습도 모두 높은 말 그대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마저 고향보다 더 덥다고 하소연할 정도라는데 오늘 36도까지 오른 경북 경산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도혜 기자, 지금 있는 곳이 농장이죠. 워낙 더워서 일하기 쉽지 않을 것 같군요. 네, 벌써 열흘째 밤마다 열대야인데 이러면 이 시간에도 더워서 밭일은 못합니다.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포장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숭아 밭에 나가봤는데요. 다 익어서 따야 할 복숭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 뜨고 조금만 있으면 30도를 훌쩍 넘어서 새벽에 2시간 따고 낮에는 쉴 수밖에 없어서 수확이 더딥니다. 네, 그곳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죠. 한국의 더위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네, 이 농장은 수확철을 맞아서 베트남 출신 계절 노동자 2명을 채용했습니다. 한국 날씨 어떤지 물어봤더니 체감 온도가 더 높고 그늘 아래에서도 견디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더 덥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요. 베트남 호치민은 3, 4월 그리고 4, 5월이 가장 더운데 보통 3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경산이 36도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70에서 80%를 오르내리는 습도가 특히 더 문제입니다. Hiện tại thời tiết ở Hàn Quốc rất nóng. Cảm nhận của tôi khoảng từ 39 đến 40 độ, nóng hơn ở Việt Nam. 네, 요즘에 유독 더운 게 많은 것 같군요. 올해 장마는 끝났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하죠? 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지난 27일에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안 내려도 이런 한증막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뜨겁고 습한 남서풍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공의 더운 고기압도 그대로 버티고 있어서 열기, 습기 다 못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곳곳에 인파가 몰리고 있죠? 네, 오늘날 부산 해운대 가는 길이 꽉 막혀서 휴가철이구나 실감했습니다. 방학과 휴가가 겹친 이번 주 피서객이 정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튜브 사용 금지된 게 7번입니다. 이한류라고 부르는 역파도가 쳐서인데요. 튜브 타고 있다가 이한류 만나면 순식간에 먼바다로 쓸려 나갑니다. 물놀이가 잦아드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경북 경산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동남아에서 나타나는 스콜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된 건지 여러 의문이 들었는데요. 실제 그런 건지 이혜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확 쏟아졌다 갑자기 그치는 비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동하려고 잠깐 공원 나가는 길에도 이제 분명 나가기 전까지는 비가 안 왔었는데 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젖어서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출근하고 나서는 햇빛이 되게 쨍쨍해서 오늘은 비가 안 오겠구나 막상 퇴근하고 나면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급하게 우산을 좀 사야 되는 마치 동남아 같은 아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스콜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돌발성 호우, 소나기였다고 했습니다. 스콜은 강한 햇빛에 지표면이 가열돼 뜨거워진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후에 비가 쏟아진 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반면 소나기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생기는 건데 한 곳에 비를 뿌린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스콜은 아니지만 스콜과 닮아 있다 해서 스콜성 강우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 기후화가 되고 있고 아열대 기후는 월 평균 10도 이상의 기온이 8개월 이상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재작년에 8개월 연속 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도 거의 비슷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8월의 폭염은 더 세고 길겠습니다. 더위를 부추기는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 겹쳐 있어 뜨거워진 공기가 한동안 빠져나가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군에서도 가장 내밀한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신원을 감추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정보를 포함한 수천 건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단서도 잡혔는데 저희 취재 결과 정보사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2달 가까이 쉬쉬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신분을 숨기고 정보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수천 건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 방첩사령부는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미 지난 4월 말 정보사에서 A씨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첩사가 자체적으로 A씨의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시점이 6월 중순인데 2달 가까이 정보사가 A씨의 혐의를 덮어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보사 측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달 유관정보기관 통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이 사안은 방첩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을 당해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첩사는 기밀 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 있었던 정황 등을 볼 때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기밀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것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한 요원들을 즉각 복귀시켰고 해외 출장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해 우리 정보당국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최상병 사건 소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 전역 지원서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상병 유가족이 경찰이 내린 혐의 없음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명예 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전 수심위원장은 국회에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11달이나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상병의 유가족은 지난주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이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넘어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고서야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저희 JT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또 실행할 예정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발은 JTBC만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며 한 방송사를 표적 삼아 압박을 가함으로써 최상병 사건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보도 자체를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당 안에서도 이 제2부속실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한 지 반년 만에야 대통령실이 나선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 수행,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1월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내부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기존 부속실에 김 여사를 보좌하는 별도 인력이 있는 데다 제2부속실 폐지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2년 만에 번복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설치 요구가 나오자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2부속실을 더 미루면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설치하겠다며 직제 개편을 최종 결심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장엔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총장 선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숙명여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객원 교수 채용 비리가 터졌습니다. 경찰이 경력 부필리기를 한 지원자와 이를 묵인한 현 총장 등을 입건하고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2020년 초 숙명여대 성악과에서 올린 채용 공고문입니다. 주 3시간의 강의를 맡을 객원 교수 1명을 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테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 씨가 당시 합격했습니다. 이 씨는 이력서에 서울에서 유명음대를 졸업한 뒤 2012년부터 4년 동안 이탈리아의 한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음악계 관계자들이 이 씨의 경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직접 이탈리아 음악원에 문의했더니 단 하루 시험을 치르고 졸업장만 받은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졸업이 2016년이 아니고 2013년 7월 26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학위 종류가 입학이 없는 단 하루 동안 시험을 봐서 학위를 그냥 주는.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비슷한 프리바티스타란 제도를 활용했는데도 마치 4년 넘게 공부한 것처럼 쓴 겁니다. 성악과 일부 교수들이 학과장과 장윤금 총장에게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씨는 다음 해에도 재임용됐습니다. 학위 있지 않느냐, 학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이 씨와 장 총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장 총장 등 4명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곧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멀쩡하게 잘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사진까지 도용해 투자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를 경찰이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되돌려받지도 못한 피해금을 받아냈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수료로 30%를 보내라고도 했는데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한 사기 피해 구제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2명이 일하고 있다는 것과 수십 건의 성공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로 뜯긴 2억 원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별도 상담해서 안내하며 돌려받은 돈의 30%를 수수료로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약 7천만 원을 받아냈다며 수수료로 2천여만 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수수료부터 보내라는 말에 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였고 업체 측은 위약금 300만 원을 내라고 했고 A씨가 답을 하지 않자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A씨는 업체 홈페이지를 다시 뒤졌습니다. 검색해보니 일하고 있다는 변호사 사진은 도용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얼굴이랑 프로필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용한 상태였었어요. A씨와 사진을 도용당한 변호사는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도 서슴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이 자체가 불법을 하겠다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죠. 경찰은 업체 대표를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일당이 더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검찰이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사이버 레커들에게 쯔양에 대한 음해성 제보를 하고 자신도 쯔양 소속사를 협박해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는 지난 26일 구속된 사이버 레커 구제혁에게 쯔양을 음해하는 제보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만 드리는 거죠. 그 판단은 이제 구정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최 씨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가 목숨을 끊으며 남긴 유서를 왜곡해 쯔양 소속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쯔양 소속사로부터 고문료 2,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래요. 사모님.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제혁이 쯔양에게 공갈하는 걸 방조한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 이후 LH와 감리 업체들의 입찰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죠. 검찰 수사 결과 LH 출신을 채용한 전관 업체들은 입찰 물량을 짬짬이 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일감을 따내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화장품 상자 안에 5만 원권이 가득합니다. 쓰레기 봉투 안엔 1억 4천만 원이나 담겼습니다. 임대 아파트나 공공건물 등 LH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감리 업체들로부터 심사위원들이 받은 뒷돈입니다. 업체들은 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심사에서 1등을 주면 3천만 원, 이른바 폭탄이라고 불리는 경쟁사의 제일 낮은 점수를 주면 2천만 원의 웃돈을 정해놓고 준 겁니다. 블라인드 평가여서 서로 알아보기 위해 미리 표식도 정했습니다. 제안서의 상상 이상이나 불만제로 같은 특정 문구를 약속하고 썼습니다. 뒷돈이 당연해지니 업체까지 금액 경쟁을 시키는 레이스나 두 업체에서 모두 돈을 받는 양손잡이 같은 은어도 만들어졌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부인에게 상품권도 받고 돈도 주고 좋다거나 이래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임대 아파트나 병원, 경찰서 등 공공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검찰은 뒷돈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임직원과 심사위원 등 6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으며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급발진을 주장해왔던 운전자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8살 차모 씨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람 없는 쪽으로 핸들 꺾을 수는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시청역 인근 일방 통행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 씨는 그동안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 씨가 90%의 힘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차 씨 신발에 가속 페달 흔적이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짜 죄송합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그림자 아기 논란. 이걸 막기 위해 익명 출산 등의 대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병원 밖을 찾는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임산부들을 노리는 아동 매매 조직을 JTBC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추적해왔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임신한 10대가 도움을 바란다는 이 글. 댓글이 줄줄이 달립니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산다는 부부. 아이를 다시 안 본다는 각서를 쓰고 넘기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서울에 산다는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은 뒤 넘겨달라고 합니다. 정말 오갈 데 없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애들이면 정말 혹할 수도 있겠다. 대학생이라는 한 남성은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더 러브 차일드라는 단체 소속이라고 했는데 실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유령 단체입니다. 혹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아, 그럼 더 좋아요. 아는 병원이 있으니 출산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병원 문 닫는 시간에 추가 비용을 내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산사를 좀 붙여가지고 낳고.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방음벽을 설치한 숙소를 구해줄 테니 일단 혼자 아기를 낳으라고 합니다. 탯줄 끊고 소독하는 요령도 알려줍니다. 장난 댓글이 아닐까? 시민단체와 함께 아이디를 추적해봤더니 수년 동안 비슷한 글을 남겼습니다. 유독 이제 같은 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다세요. 그 연락을 해보면 이미 저랑 대화를 했던 사람이고.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JTBC와 아동학대 방지협회는 1년 동안 모은 대화와 아동매매 정황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같은 아동매매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대신 키우겠다며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뒤에 불임 부부에게 몇 배 비싸게 팔아 넘기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동매매 어떻게 적발됐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이 대학병원에는 분만 직전 여성이 실려왔습니다. 출산한 뒤 엄마는 퇴원했고 아이는 남았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고 눈에 잘 띄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기를 퇴원시키려고 오시는 분은 굉장히 왜소했거든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성이 엄마라며 아이를 찾으러 온 겁니다. 간호사는 의심했고 담당 의사도 막아섰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산모가 이제 대답을 못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언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 알고 보니 이미 4번 아이를 사고 판 전력이 있었습니다. 범행 대상은 온라인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은 불임이라며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 뒤 다른 불임 부부에게 몇 배를 얹어 팔아 넘겼습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면 출생신고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요. 의료진만 속일 수 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 여성은 지난 2월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팔려간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사후 감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은 친부에게 돌아갔고 한 명은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디에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최근 10차례 미국 대선 가운데 9차례 결과를 정확히 맞히며 미국 대선 족집게로 불리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이번엔 차기 대통령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는데 최근 이어지는 해리스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대선의 예언가라는 역사학자가 다음 대통령으로 해리스를 점쳤습니다. 레이건 이래 미국 대통령을 9번 내리맞춘 인물입니다. 릭트먼 교수는 대다수가 클린턴이라던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말했고 그런 트럼프라도 재선은 어렵다고 했는데 모두 적중했습니다. People like Ronald Reagan was, who brought in all those Reagan Democrats. Donald Trump is a great showman, but as you note, he only appeals to a narrow segment of the electorate. 이번엔 자신이 만든 척도 13개 중 8개에서 해리스가 유리해 승리에 가깝다고 자신했습니다. 우선 바이든의 사퇴로 복잡해질 뻔한 당내 경쟁이 일찌감치 정리됐고 Uniting behind Harris, they preserve that key, which is one of the most predictive keys for wins and losses for a party holding the White House. 표가 이탈할 수 있는 제3의 후보는 위협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To make a real impact, RFK Jr. would have to stabilize at 10%. I think that's very unlikely. 경제와 스캔들 역시 해리스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해리스가 재집권하려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데다
집권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성적이 썩 좋지 않았고 외교 군사 분야에서도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속 예언도 화제입니다. 24년 전 방영된 에피소드에 해리스와 닮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오늘 JTBC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놓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김두관 두 후보는 종부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 개딸들의 팬덤 정치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에 따른 당내 정치에 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중도층을 개념해내고 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다양한 당원들의 열정적인 행동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그체제라는 말도 자신이 아닌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성 팬덤은 열성 당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또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또 과도한 주장을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열정적 당원들의 열정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한 걸 두고서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금투세 완화도 폐지가 아닌 조정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이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재명 후보 이런 주장을 했을까? 작년에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가 900억인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종부세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다만 세 후보는 모두 탄핵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게 문제라면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탄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 아까 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고. 민주당 경선은 이번 주말 치러지는 전북과 광주 전남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초대형 화재가 발생해 서울의 2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마을 전체가 붉은 화마에 갇혔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6일째 타오르고 있습니다. I'm just very emotionally drained and grateful that you have our house and that we have a lot of neighbors that still have their house standing. 지금까지 1,51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는데 서울 면적의 2.5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6번째 규모입니다. The things that surprised us all is how fast the fire moved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So I have not personally seen a fire grow so fast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이곳은 지난 2018년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 산불이 났던 일대입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건물 100여 채가 파손됐고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인력 5천여 명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진화율은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검찰은 불에 타는 차량을 협곡에 밀어넣은 방화범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만 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 서부 로키 산맥 관광도시인 제스퍼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도시 건물 40%가 불탔고 17,000명이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산불 진화에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던 반효진. 승부는 막판에 요동쳤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9.6점을 찍으면서 중국 황휘팅에게 동점을 허용한 겁니다. 결국 연장전 같은 슈도프에 들어섰는데 반효진은 이 순간 실망하기보다는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슈도프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짜 너무 금메달 따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소중히 한 발을 대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결국 슈도프에서 황휘팅을 0.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17, 고2 학생이 일군 금메달.
더구나 총을 잡은 지 3년밖에 안 된 소녀의 반란이었습니다. 막판까지 선두 경쟁을 벌인 황희팅은 지난달 국제대회에서 반효진을 2위로 밀어낸 라이벌입니다. 당시에도 0.1점 차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아쉬운 패배 이후 반효진은 더 완벽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올림픽에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반효진이 내리 쏘아 맞힌 표적지 정중앙 10점짜리 원의 지름은 0.5mm에 불과합니다. 10m 거리에서 샤프심 크기의 점을 조준하는 공기소총. 미세한 떨림 한 번조차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반효진의 성공 스토리는 놀랍기만 합니다. 시크했죠. 아바이보다 100번 낫죠. 자존감도 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강한 편이에요. 재미삼아 시작한 사격, 연습삼아 나선 대회. 그렇게 뛰어든 반효진은 첫 올림픽에선 본선과 결선에서 모두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빛 총성을 올렸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파리 센강의 수질 오염 논란, 올림픽 개막 전부터 끊임없이 나왔죠. 최근 파리에 내린 비로 인해서 수질 오염 우려는 더 커졌는데 결국 현지 시간 30일로 예정됐던 철인 3종 남자부 경기가 하루 뒤로 미뤄졌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부 지점에서 측정된 수치가 경기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질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미뤄진 경기가 센강 수질 테스트 결과에 따라 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기도 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인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와, 이 사진 뭔가요? 바다 위 그냥 공중에 떠 있네요. 미국 언론 MBC는 사진만큼은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질 서핑 선수 메디나의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파도를 타다 한껏 날아오른 건데 사진은 돌고 돌아서 전 세계의 패러디에 또 패러디를 선물했습니다. 아, 서핑이 도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하나 더,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서핑 종목이 파리가 아닌 남태평양의 타히티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도요. 선수들의 숙소는 바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벼운 야외 활동에도 쉽게 지치게 되는 요즘이죠. 오늘 기상청은 유난히 강력했던 올여름 장마가 지난 주말에 공식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세를 더 올리겠는데요. 서울은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32도를 웃돌겠고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된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햇볕도 강하겠는데요. 특히 경남 지역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강릉은 28도를 보이겠고요.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청주와 광주가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